시장의 위기를 예견하기 위해 어떤 지표들 눈여겨보시는지를 좀 여쭤봤고, 하반기 주식시장 참 많은 변수들이 좀 산재해 있습니다. 과연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슈가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시는지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시 심수연 캐스터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주식을 할 때 보통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볼까요? 우선 재무 상태나 이익률 같은 기업의 실적 주의 깊게 보실 텐데요. 또 금리나 환율 등 매크로 이슈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의 시장 심리인데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더라도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으면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 있는 반면 낙관론이 대세로 자리 잡으며 시장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많죠. 저희가 25주년을 맞아 최근의 시장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도 진행해 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의 하반기 증시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이 꼽은 하반기 증시 최대 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를 차지한 건 경기 침체 우려로 47%를 차지했는데요. 실제로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용지표 악화와 소매 판매 지표 둔화, 주택시장과 제조업 활동 부진 등을 거론하며 2008년과 2020년 수준의 경기 침체를 예고한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만요. 우려가 과도하다며 연착륙에 베팅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죠. 한편 최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대선 결과는 25%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바이든 때와는 달리 일방적인 우위를 예단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곧 예정돼 있는 TV토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AI발 기술주 붕괴가 19%로 3위에 등극했는데요. 랠리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도 고평가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주목해 봐야겠고요. 엔캐리 청산에 투표한 분이 7%,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은 분이 3%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시청자분들은 어떤 섹터를 주도주로 꼽았을까요?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해온 반도체가 39%로 1위에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강력한 수혜주로 꼽히는 제약 바이오가 36%를 기록하며 3% 차이로 2위에 올랐는데요. 최근 시소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두 업종 중 어떤 종목이 우위를 점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부동산 업황 회복에 기대감 물리고 있는 건설주,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꼽히는 조선주와 방산주도 각각 7%씩 투표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가 본 하반기 증시 시나리오 짚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하반기 전망을 보고 왔는데요. 하반기 최대 변수, 경기 침체, 그리고 그 뒤로 미국 대선, 기술주 조정 등을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의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확실한 근데 침체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증거는 없는 것 같고, 계속 그냥 수시로 발표되는 지표로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소비는 좀 꺾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소비가 꺾이면 주가가 오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과거 20년 지표를 보니까. 근데 반면에 또 미국 시장이 좋을 때 한국 시장이 오른 적은 또 드물어요. 이상하게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강했을 경우가 많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주도주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이 좀 소비가 둔화되고 살짝 좀 슬로우 다운이 되면은 어쩌면 인프라 같은 걸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있죠. 거기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좀 일련의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었잖아요. 계속 네. 리만 사태 후에 계속 풀다가 좀 흡수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코로나가 또 터져버리고,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고, 지금 또 대선이 눈앞이니 이 유동성을 또 어떻게 흡수를 할 수도 없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은 과잉 유동성을 해소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이건 모든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주가가 빠진 것도 사실 네. 지표보다는 그냥 NK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경기가 침체된다고 모든 업종이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오히려
국내 쪽은 또 수혜받는 업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할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는 꺾이고 있지만 미국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김태용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명확하나 한데 네, 침체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로 들어갈 확률은. 예. 이제 이채원 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이 굉장히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제약적으로 유지했던 이유도 소비가 너무 과열이 돼 있으니까 소비를 둔화시키고 싶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둔화되는 거는 괜찮는데요. 문제는 이게 급냉으로 가면은 이게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급냉으로 갈 거면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 얘기를 듣는 것보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엊그제는 또 전기 침체 온다 그랬다가 네. 뭐 샵룰 얘기했다가 또 지금은 괜찮다 그랬다 이렇게 계속 헷갈리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전문가 얘기를 들으시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스스로 잘 판단을 생각을 해보시자 이건데 두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하냐면은 소비가 급냉을 하려고 그러면은 실업자가 많아지거나 네, 아니면은 임금이 깎이거나 이 두 가지 조건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실업자가 많아지느냐라는 부분은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잡 오프닝이라고 하는 네, 구직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790만 개 정도가 열려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 10년 평균보다 한 250만 개 이상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일자리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잡컷이라는 챌린저 리포트가 매달 발표가 되는데 기업 CEO들이 이제 고용을 줄일 거냐라는 거거든요. 해고를 늘릴 거냐는 네. 건데 이 부분도 역대 최저치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신호는 별로 안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소비를 줄일 거면은 임금이 깎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임금은 저번 달 기준으로도 평균 한 4.7% 정도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도 올려주고 있고 고용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비가 급냉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상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침체는 어렵지만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실업률이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3%를 찍었고 이제 곧 다음 달에 이제 첫 번주 금요일쯤에 이제 실업률을 발표를 할 텐데 그게 떨어져줘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위로 튀인다 그러면은 다시 경기 침체 얘기가 유령이 소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그 실업률이 이제 5% 전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5% 근처를 가거나 이랬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경기 침체가 빨리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여지로 남겨두는 반면에 바로 6개월 안에 침체가 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표를 보시면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시장에 쇼크를 줬고 국제 시장에서 뭐 환율, 금리의 흐름도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증시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한영 본부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게 뭐 금리나 환이나 지금 다 좀 헷갈리게 만들긴 하는데 네. 심플하게 접근해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금리를 왜 올렸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으러 간 거죠. 이제는 잡히는 거죠. 잡히니까 심플하게 내린다. 네. 그러면 연준의 관심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러 올라간 거 다음에 인플레이션 다음은 뭐냐면 또 고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 잡으러 갈 때는 저희가 금리 인상할 때는 이슈가 없다가 잡힌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계속 경기 지표 안 나와라 이러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또 내려야 되는데 안 넣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굿 이즈 굿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딱 그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같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안 좋게 해주는 딱 그 변곡점에 있어서 되게 헷갈리게 만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접근하면 금리도 그렇고 이게 금리에 의해서 연동되는 환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얼마큼 내릴 거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 금리는 내릴 거고 그다음에 기축통화도 이제 내리기 시작하겠죠. 사실은 네. 3월, 7월에 이제 N이 먼저 인상을 시켰고 ECB도 먼저 인하를 내렸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쪽이 먼저 움직였고 이제 기축통화가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경기 침체에 따라서 그 전망에 따라서 50 내릴 거냐 25 내릴 거냐에 대한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가 실제 지나고 나서 보면 어제 밤처럼 GDP 수정치 나왔더니 3%더라. 그러니까 또 갑자기 얘기 탁 바뀌는 그런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방향성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내리니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는 건 맞을 건데 어차피 환이라는 거는 상대 국가들끼리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좀 천천히 내리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이슈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간극, 그러니까 먼저 반영하고 실제 지표 보고 다시 조금 회복시키고 요 과정으로 갈 거라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 8월 초에 그다음에 최근에 발생했던 각종 이슈로 극단값을 한번 본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방향성보다는 적정 레벨이 어딜 거냐. 과거에 저희가 안정적일 때는 환율 한 1250원 요 정도면 안정적이다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1380원까지 보고 왔더니 1300원대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저희가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향성은 금리 이슈 때를 가는 건 맞는데 어느 수준에서의 그런 환의 수렴이 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수급도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일 건데 이게 8월 초는 이게 너무 급격하게 벌어졌던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잔파동 정도로만 보시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 정도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왜 높은 데서 공을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크게 튀잖아요. 네. 이게 통통통통하는 과정으로 지금 환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충격도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흐름도 잘 챙겨봐야겠고요.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다만 뭐 얼마나 어떤 이유로 금리를 내리는가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연내 얼마나 내릴 것으로 보시는지 의장님께 여쭤볼까요? 이거는 뭐 그냥 컨센서스가 뭐 2, 3회 정도 네. 인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또 뭐 지표가 또 안 나쁜 것 같아요. 또 물론 이게 며칠 전 기준이긴 하지만 또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근데 뭐 금리나 너무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거나 뭐 본인이 운영하는 어떤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건 왜 인하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서 인하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금리 인하는 악재인 거죠. 원래 원론적으로는. 네. 경기가 좋고 뭐 고용도 잘 유지될 때 이제 뭐 금리를 살살 올리면서 과열을 방지할 때가 이제 좋은 시기고,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린다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금리 인하를 꼭 기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들고, 근데 그런 거에 주목하기보다는 기업 실적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예. 기업 금리 인하와 같은 뭐 거시적인 환경에 너무 민감하기보다는 기업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 김태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동의하는 말씀인데요. 네. 한 3번 다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3번 남았잖아요. 네. 3번 남았는데, 근데 초기에 좀 빨리 내리고 뒤에 천천히 내리는 게 시장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제약적 수준으로 좀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 내려주는 보험성이나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내려놓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뒤에 세게 내리기 시작하면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오히려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5bp에서 이렇게 3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무리해서 내리면 사실 연준이 긁어 부수는 만든다 약간 이런 생각이어서 뭐 일단은 크게 보면 저희가 기자회견이 있는 FOMC, 그러니까 이게 3, 6, 9, 12월 이렇게 갈 텐데, 그러니까 9월에 한번 먼저 이제 내려주고 그다음에 11월 FOMC는 또 저기 대선 바로 직후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냥 연간으로 한 25bp 정도, 아니면 많으면 50 내려주고 내년에 좀 더 내려주는 그런 형태인데, 급격하게 뭔가 안 좋아서 내린다는 인상을 주면 되게 안 좋다. 그래서 연준도 후행적으로 데이터 확인하는 형태로 계속 보이면서 긁어서 부스럼 안 만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어떤 좀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도 좀 저희가 궁금해지는데, 눈여겨볼 만한 가치주, 주도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식을 좀 벗어나서 시장이 움직이니까, 예전에는 상식이 있었잖아요. 뭐 금리를 인하하면 뭐 증권주가 오르고 건설주가 오르고, 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다른 쪽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이제 주목을 하는 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 과거 공식은 뭐냐면 거의 기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요. 금리를 올리면은 네. 성장주가 오릅니다. 거의 시스템 매매 같은 게 작동을 해가지고, 근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성장주를 매도를 하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를 사고 가치주 매도,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 매도, 가치주 매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할 때 우리가 DCF 기법을 씁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기법을 쓰는데,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가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할 때 쓰는 방법이 이자율로 할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낮을수록 어떤 성장주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낮아지는 게 있고 예를 들면 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금리가 1%다. 불과 뭐 몇 년 전에 1%였지만은 그러면 PR이 100배인 거거든요. 1대 역수가 PR이기 때문에. 근데 채권의 PR이 100배니까 주식의 PR이 50배라도 안 비싼 거죠. 네.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 적용해서 2배 정도 곱해도 PR이 50배라는 얘기는 1드가 2%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면 1% 벌고 우리한테 투자하면 우리가 2% 벌고 배당도 하고 성장도 하는데 뭐 우리가 뭐가 어때서 이런 당당할 수가 있는데 금리가 만약 5가 돼버리면 PR이 졸지에 20배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상 뭐 2배 정도 곱하면 주식의 적정 PR은 뭐 10배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PR 50배, 100배가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리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중요한데 지금은 그 공식이 안 통하는 거죠.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해도 뭐 성장주가 별로 오르지도 않고 금리 인하했는데 은행주가 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전략을 어쨌든 실적 좋고 저평가된 쪽으로 이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장을 하면 더 좋고요. 어쨌든 과거의 공식이 그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을 주도해온 기술주들 뭐 주춤하면서 AI 고점 논란 지금 일고 있는데 김태용 대표께서는 AI 고점론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I 고점론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M7이라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넣고 구글도 넣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넣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세 개의 기업 중에서 두 개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AI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이 AI 이네이블러라는 섹터로 해가지고 엔비디아나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입니다.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GPU 수요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 꾸준히 좋을 거는 같은데 주가라는 거는 계속 기업이익이 좋아도 먼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 떨어지냐 하면은 그 성장률이 기대치를 못 미치거나 성장률이 둔화됐을 때 지금 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이네이블러인 인프라를 투자하는 이런 쪽들은 조금 빨리 더 피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고속도로를 깐 건데요. 고속도로를 다 깔고 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통행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AI를 직접 갖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또는 메타와 같은 회사들은 다른 군이에요. 다른 군이고 여기는 이제 쭉 뻗어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그거를 새로운 AI 폰이 나오고 AI PC가 나와서 그게 판매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가금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장기 사이클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본부장께서도 AI 고점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금리 저희 멀티플 개념에서 보면 사실 이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EPS 곱하기 멀티플이라는 개념에서 멀티플을 부여함에 있어서 부담은 조금 덜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적정 밸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뭐 15배, 20배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수준이면 실적이 좋으면 무난한데 뭐 40배, 50배에서 놀아버리면 사실은 실적이 쫓아오르는 구간까지는 좀 기다리는 그 소위 말하는 이격 조정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은 반도체는 그런 쪽에 진입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엔비디아만 쳐다본다. 엔비디아가 달린 거 맞습니다. 대장주 역할로. 근데 엔비디아로 인해서 낙수 효과가 계속 퍼질 텐데 그래서 상반기를 만약에 저희가 엔비디아 집중 효과로 봤으면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엔비디아 밑에 있는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이 기업들은 사실 엔비디아만 고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깔아놓은 그런 낙수 효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는 엔비디아 이익그로스보다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이 이익그로스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저희가 이격 조정이 좀 포함되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실적이 또 확인될 거고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또 떨어져 있을 거니까 그때는 또 다시 주도 역할을 될 거다. 근데 지금은 너무 달렸건 데에 대한 약간 이격 조정 정도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뭐 지금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면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세 분께 여쭤보겠는데 한 번씩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뭐 이 세상에 최상의 뭐 주식 전략은 존재하지 않고요. 저마다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찾길 바라시고 저희는 이제 장기 가치 투자가 기본 원칙이니까 반드시 장세를 보고 투자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원칙이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딱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치도록 주식을 사고 싶을 때 그때가 이제 상투일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주식을 다 내던지고 싶을 때 그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좀 용기를 가지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가치 투자,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자. 김태용 대표께서는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는 주식 투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네.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같은 좋은 기업이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좋은 주식이 되거든요. 주식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변화 요인들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독과점적인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투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런 업종에서 텐베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투자하기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김태용 대표께서는 기업들의 변화, 흐름을 잘 체크하자. 이한영 본부장께서는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좀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시대를 잘 파악하자. 그래서 시대에서 주도할 수 있는 1등주를 사자. 그게 가장 큰 조언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시장 들어와서 매매를 시작한 게 매니저로서 매매 시작한 게 2005년부터인데 네. 지나고서 쭉 보면 리만 사태 때 한번 크게 출렁거린 거, 그다음에 코로나 때 한번 슈팅한 거를 제외하면 제 20년 매매에서의 평균값은 2,000에서 2,500 사이거든요. 엄청난 지독한 박스권이에요, 코스피 자체는. 네. 근데 저희는 항상 텐베거라는 종목들을 다 찾아냈던 상황인 거고, 그게 이제 초기에는 뭐 중국 산업주들, 어떨 때는 또 중국 소비주, 어떨 때는 또 저희가 차화정, 뭐 어떨 때는 또 AI 반도체, 이런 식으로 그 시대마다 주도하는 업종들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탑다운에서 그걸 잘 찾아서 시대 1등주들, 그것들을 잘 픽하자. 예, 그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의 주도 업종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것을 잘 캐치해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흔들림 없는 수익을 지키는 투자 조언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김태용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 이한영 보고펀드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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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